네, 안녕하세요. 황약사입니다. 오늘은 셀코디 세포순환 치료요법 5강 인체순환론과 소화계 관련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강의 순서는 소화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해부적인 내용, 한방적인 내용, 분자생물학적인 내용과 양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에서의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혈액, 림프에 대한 그리고 경락에 대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순환장애와 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적 관점은 이제 해부적인 면, 음양오행적인 면, 분자생물학적인 면, 양리적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OTC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에서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이렇게 현경막이 있죠. 현경막 위쪽에는 폐와 심장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현경막 밑으로 해서 위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관 안에서의 혈액 어떤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은 혈액이 가장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동맥혈을 통해서 한 25% 정도의 혈액이 공급이 되고 나머지 75%는 나머지 간 문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간에서의 혈액순환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맥순환, 장기에서의 문맥순환이 특히 소화기관에서의 문맥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입에서는 이제 침샘이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씹는 작용으로 분해를 하고 침을 통해서 또 1차적인 탄수화물 분해를 하게 됩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 침샘이 열리면서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침이 마르면 사실은 입에서부터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비유하자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다 하시는 게 대부분은 이제 침샘이 마르고 그 신경 자체도 약하지만 그 맛을 느끼는 그 신경 자체도 약해졌겠지만 침샘 자체가 이제 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백질, 호르몬, 우리 몸의 대부분의 단백질은 이제 간에서 만들죠. 그리고 혈당도 조절하고 지질도 조절하고 쓸개즙도 생성하고 그리고 왕성한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통해서 열도 생성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특히 지용성 비타민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간에서는 문맥순환을 통해서 위장이나 소장에서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서 간에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간은 이제 굉장히 빠른 회복 재생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낭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담낭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기서 담낭은 그 쓸개즙은 보통 이제 97% 정도 수분인데요. 체액인데 그걸 이제 농축을 합니다.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농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담즙이 이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죠. 이 담즙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이제 합성하는 그런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담즙 자체가 호르몬과 유사하게 포도당이나 지질이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고 해독 반응, 그다음에
암세포의 조절이라든가 면역체계 조절,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고,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리대사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는 이제 위산, 강산이죠. pH 1에서 2에 해당하는 강산이 분비가 되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도 분비가 되는 소화기관입니다. 그 세계층의 근육이 그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활발하게 그 소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위장이고요. 그리고 위장 뒤쪽에 있는 비장은 가장 큰 림프기관이면서 그리고 혈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수질, 피질, 적색 수질, 백색 수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쨌건 적혈구를,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를 하고 혈액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복부 상부 왼쪽에 있는데,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비장이 혈액이 부족해지면 통증이 오죠. 그래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왼쪽 옆구리가 아픈 것은 비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비장에 염증이 있거나 문맥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비장 비대증이 오면서 복통이나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보비지사라고 해서 비장을 이제 보해서 설사를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다 나오고, 그리고 이 내장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만 만들어지죠. 근데 이 췌장은 한방에서는 이제 보통 비장이라고 하면 비장과 췌장을 합해서 이제 비장이라고 한다는 점 잘 체크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이제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흡수하는 십이지장, 그리고 공장,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 십이지장 공장은 육모가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영양분 흡수보다는 이제 림프 조직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장입니다. 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으로 가면, 이제 대장은 이제 충수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충수. 우리 몸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충수를 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S자 결장을 지나가고 직장을 통해서 이제 대변이 배출이 되죠. 대장 같은 경우는 육모가 없고 보통 수분이나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제 해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제 우리 소화기관은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사실은 이 복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이제 장기들을 보호를 하기도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위치를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막이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횡격막 밑으로 간 비위, 췌장, 그리고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만약에 약국에 왔을 때 배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1차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간 좌비 또는 우담 좌비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간은 오른쪽, 담낭은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담석이나 담낭염이 있으면 우측 상부에 뒤쪽으로 통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 상부 쪽으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비장에 염증이 있거나 비장 비대로 인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맹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맹장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래서 우맹좌하, 맹장은 오른쪽에 있고 좌측은 이제 하행결장,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하행결장은 좌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래서 우맹좌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이 뒤쪽에 있죠. 보시다시피 우리 몸을 봤을 때 뒤쪽 등 쪽으로 있습니다. 위장과 간은 가운데에서 약간 앞쪽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위장이나 위경련이나 장경련 또는 비장 또는 이제 담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로 봤을 때 이제 좌측이고 우측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 정맥과 동맥이 흐르죠. 정맥은 올라가고 동맥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정상, 오른쪽에 정맥이 올라가고 왼쪽에 동맥은 내려온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상행결장이 있고 왼쪽으로 하행결장이 있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맥이 하대 정맥은 올라가고 왼쪽에 동맥은 이제 내려간다. 요런 이제 방향에 따른 요런 구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경락을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간 좌비다. 우맹좌하. 맹장은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왼쪽은 비장이 있고 오른쪽은 간 쓸개가 있다라는 거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에 대한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간 문맥입니다. 간 문맥은 사실은 소화기관 어떤 혈액순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 문맥이지만 사실은 이제 정맥혈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이나 비장, 소장, 대장에서의 흡수된 영양분들 그리고 비장을 거친 혈액이 이렇게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혈액계가 되겠는데요. 일종의 이제 정맥혈액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 이 문맥혈은 이제 간 모세혈관을 쭉 거치면서 다시 모여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죠. 간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25%는 이제 산소가 많은 동맥이고 75% 정도가 이제 산소가 없이 영양분이 많은 정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맥혈은 간을 통해서 이제 간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간에 이상이 생겨서 모세혈관 저항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이제 저항을 받겠죠. 그게 이제 문맥 고혈압인데 이렇게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위장이나 소장, 대장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정맥으로 이 문맥혈이 이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맥류인데요. 특히 이제 식도 같은 경우 식도 정맥류가 이제 간혹 나타나는데 그러면 심하면 이제 객토,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칫 쇼크가 나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 문맥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간성 뇌증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에서의 여러 가지 합병증은 이제 문맥 고혈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 비장 같은 경우는 다른 위장이나 소장, 대장 같은 경우는 문맥 외에도 다른 정맥 순환계가 있지만 비장은 문맥 말고는 다른 정맥 순환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맥혈을 통해서 비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대부분 이제 문맥혈루에서 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비장은 다른 데 혈액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비장은 좀 커지는 비장 비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장 비대증이 나타나면서 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장은 이제 가장 큰 림프 기관이기도 하지만 백색 수질에서 병원균을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또 적색 수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적혈구,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을 통해서 걸러진 깨끗한 혈액이 간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비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비장에서는 이제 약 12%의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는 전체 혈액 중에 12% 정도는 비장에서 흘러 들어가는 깨끗한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으로 들어가는 깨끗한 혈액이 간의 전체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간 조직은 혈액이 가장 많이 흐르는 조직입니다. 간 조직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간 소엽이 모인 벌집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벌집 구조는 유체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이제 확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혼합되고 회수되는 그런 육각형의 그 벌집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의 소엽 사이사이로 간 동맥과 간 문맥이 흐르고, 그리고 쓸개관도 흐르고, 그리고 간 문맥 옆으로 림프관도 흐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으로 흘러 들어간 혈액은 간에서 아주 대표적인 세포인데요. 쿠퍼세포, 대식세포의 일종입니다. 쿠퍼세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병원균과 어떤 노폐물들, 외부 이물질들이 1차적으로 이제 걸러지고요. 그리고 쿠퍼세포를 지나서 따로 이제 간별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지방질, 그리고 지방성 비타민 A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 혈액이 간세포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모여서 이제 중심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맥혈은 올라가고 쓸개관을 통한 쓸개즙은 내려오면서 여기 담낭에 쓸개즙이 모이게 되고요. 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을 포함한 혈액이 정맥혈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액의 흐름도 중요한데요. 담낭이나 췌장, 비장, 십이지장 모두 다 이제 소화와 관련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낭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보관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담즙은 이제 쓸개가 수축을 하면 쓸개주머니관을 통해서 쓸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이자관과 결합을 하는, 합류를 해서,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오디 관략관이 이완이 되고, 오디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 12지장으로 이제 쓸개즙이 배출이 되죠. 이렇게 배출된 쓸개즙은 쭉 흘러서 공장을 흘러서 이제 회장에서 다시 흡수가 돼서 문맥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쓸개즙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될 때 담낭이 수축하고 오디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쓸개즙이 배출이 됩니다.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카곤, 그리고 인슐린, 또 특이한 이제 그 호르몬인데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물질도 이제 배출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요소도 당연히 배출이 되겠죠. 이 그 소마토스타틴 같은 경우는 이제 억제성 이제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다른 위액의 분비를 억제를 한다거나 글루카곤, 인슐린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억제를 하고 그리고 혈당도 조절하고 암세포도 억제하는 그런 다양한 억제성 기전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호르몬 브레이크,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대사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샘창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화액이 다 분비되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알칼리성 분비물도 내놓으면서 위장에서 흘러들어온 산성의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질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CCK,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물질을 배출을 해서 오디 관략근을 이제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장은 강력한 운동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H 1에서 2에 해당하는 강산의 위액과 단백질 소화 효소를 음식물과 같이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점막의 표층에는 점액질과 소량의 탄산수염이 이렇게 계속 분비가 되면서 이 강산에 노출되어 있는 위표층을 중화를 시켜서 위세포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이제 혈류장애로 인해서 위점액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하거나, 그리고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위벽이 손상되고 심하게 진행이 되면 소화성 궤양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위에 구멍이 생기는 위천공과 같은 현상, 그리고 위출혈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장은 이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고,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신경성 위염이나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저하되는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한 질환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장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증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작은 창자, 큰 창자로 나뉘는데요. 이 작은 창자는 육모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근육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창자 대장 같은 경우는 육모가 없고 근육층이 얇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은 창자는 이제 여러 가지 소화 분비물이나 알칼리성 분비물이 분비되는 12지장, 샘창자죠. 샘창자가 있고, 그리고 공장, 빈창자가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림프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메이어판이라고 하는 림프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몸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가 가장 많이 분화되어서 이제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화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B세포가 어떤 면역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역할을 부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B세포들은 거의 대부분 이 회장에서 많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창자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는 육모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많이 흡수가 됩니다. 샘창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들이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공장 빈창자에서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어서 지용성 지방질은 암주관을 통해서 림프계로 이제 흡수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분들은 정맥, 문맥혈을 통해서 간으로 이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층이 얇고, 특히 대장은 가스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가스가 생성되더라도 근육층이 얇고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장 운동에 아주 큰 부담은 주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작은 창자에 가스가 생기면 근육층이 두껍고 탄력이 큰 창자보다는 적기 때문에 가스 발생 자체가 소장 운동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가스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담 비위장의 한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은 오행으로 보면 목, 양목에 해당이 되고 성장을 의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간은 족, 거름, 간경락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혈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간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해독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경세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장군지관, 장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오풍이라고 해서 간은 바람을 싫어한다. 이 바람은 이제 바이러스를 의미를 하죠. 실제로 간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가 따로 있을 정도죠. 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실상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술잔을 서로 권하면서 돌려가면서 먹던 시절에는 이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서로 술잔 돌려 마시는 이런 문화가 없어졌죠, 거의.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의 이런 확산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낭은 이제 족소양 담경인데요. 우리 몸의 장애를 조절한다. 치우침 없이 오장육부의 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장기다라고 해서 중정지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담즙산이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 신경이나 호르몬이나 그 여러 가지 장내 세균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출원이라고 해서 담출원,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곳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줏대 없이 자기의 기준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는 그 쓸개의 의미가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기준에서 판단의 결단의 기준을 잘 세우는 기관이 이제 담낭이다라고 성격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정지부다. 이 말은 이제 실제 담즙은 97%가 그 수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액상입니다. 근데 이게 농축이 되면 만약에 과농축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농축이 된 거를 이제 멜랑꼴리라고 합니다. 멜랑꼴리가 이제 어떻게 그 우울증과 관련된 용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쓰이는데 사실은 멜랑꼴리라고 하면 멜랑은 검다, 꼴리는 담즙, 멜랑꼴리 검은 담즙인데 그만큼 담즙이 과하게 농축되어서 담낭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멜랑꼴리는 담즙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우울증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위는 오형으로 보면 토에 해당하는 장기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장, 족태음 비경, 비장과 족양명 위경, 위장은 서로 조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조토하고 비는 습토하다. 위는 건조한 것을 싫어하고 비는 습한 것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습과 조의 이런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습하고 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혈류순환 그리고 문맥순환 이런 걸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비위장에서 비장은 이 지라 스플린과 췌장 판크레이스의 합한 것을 한방에서는 이제 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췌장이 원활해야 그 영양분의 운반, 그러니까 당분이 조직으로 잘 운반이 되어서 원활한 조직의 어떤
활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토, 족태운 비경에서 그 비장은 전도지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담은 이제 나무에 해당하고, 그리고 수생목이죠. 신장, 수생목, 목생화에 이런 오행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간은 성격적으로 보면 계획, 의욕, 의지력 이런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인자함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간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피로하거나 의지박약이 생기게 되고 의지박약해지고요. 담은 이제 간이 계획을 하면 담은 실행을 한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이 약하게 되면 겁이 많거나 또는 너무 조급해지는 이런 관계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생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오는 그런 중추신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에 열이 있으면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염증이 오거나, 그리고 담열이 오면 황달이 온다. 그리고 간은 힘줄 손톱과 연관이 되고 담은 관절 옆구리와 연관이 된다. 그리고 신맛은 간으로 들어가고 쓴맛은 담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간담의 한방에서 보는 간담의 연계성입니다. 비는 이제 비장은 토, 토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관계. 그리고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죠. 내가 먹는 게 나 자신이 된다. 토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도 봅니다. 한방적으로. 비는 음이고 위는 양. 그래서 비는 비장은 올라가고 위장은 하강하는 순환. 그래서 상승과 하강 순환이 비장과 위장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장은 이제 사리 분별을 하는 것. 그래서 비장이 약하면 변덕이 많거나 망상에 빠진다라고 보고요. 위장은 이제 이해심, 포용력, 아량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장이 되겠습니다. 위장이 바로 나죠. 위장이 넓다, 내가 넓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심, 포용력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위장이 약하면 거꾸로 의심이 많거나 소극적인 성격이 된다라고 봅니다. 비장은 이제 입, 입술, 살, 특히 이제 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살과 근육, 요거는 어떤 지질이나 당순환과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비장이 약하면 살이 마른 당뇨 같은 경우,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약해지면 근육도 금방금방 흐물흐물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장의 이 살과 근육을 관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허증과 실증에 대해서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담의 허증과 실증. 간 허증은 말 그대로 허한 거죠. 혈액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간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생성 능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 그리고 신경과 연관된 비타민 B12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 허증이 오면 이런 지용성 물질의 결핍증이 온다. 그렇게 해서 빈혈이나 시력 저하라든가 이명이라든가 근육신경에 이상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 간 허증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간 허증은 이제 단백질도 합성하지 못하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지용성 성분도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 허증은 이제 말 그대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쓸개즙을 배출하는 건데 쓸개즙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합니다. 배출이 되지 못한 이유가 담낭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혹사당해서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담즙 분비가 저하되면 당연히 지용성 영양분들이 흡수가 안 되고 결핍이 되겠죠. 그리고 담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내 세균층에 대한 균형 역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장내 세균층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내 세균층의 변화는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의 어떤 상태가 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잘 놀란다거나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현기증, 황달, 난시 이런 그리고 발가락이 오므라드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결핍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용성 물질의 결핍증 이런 것도 담 허증에서 나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간 실증은 이제 간이 너무 혹사를 당해서 염증이 생기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너무 과로했을 경우에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이런 것들이 간 실증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혈중의 암모니아나 다른 혈중 독소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민이라든가 불면, 그리고 심하면 간성 뇌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신증후군, 그러니까 간의 염증,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신장에 급성으로 어떤 병증이 들어오는 것을 간신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오행적으로 이제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목이 너무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신장에 물이 고갈된 형국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간신증후군. 그리고 요 간실증이 오면 마찬가지로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일종의 문맥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간실증이 오게 되면 문맥 순환에 문제가 오면서 소화불량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 실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이 너무 과자극이 되면서 담즙이 너무 과분비되고 또 그 담즙이 너무 과농축이 되면서 혈중의 담즙이 증가를 하는 형태. 그러면서 너무 담즙이 과농축되면서 담석이나 담낭염이 생기면서 옆구리 왼쪽이죠. 죄송합니다. 왼쪽은 비장이고 이제 오른쪽 옆구리죠.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 오한 발현. 항상 좌우가 헷갈립니다. 항상 안 헷갈리게 자꾸 그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우간자비 제가 쓰고도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오른쪽에 쓸개가 있다 그래서 담낭염이나 담석이 오면 우측 오른쪽 뒤쪽으로 통증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담 실증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혈중 담즙 농도가 증가하면서 중추를 자극하게 되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랑콜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내 세균층의 변화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사실은 정신신경의 어떤 문제를 간담에서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도 그게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위의 허증과 실증인데요. 비허증은 음기, 양기, 기혈이 모두 부족한 상태, 전도지관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당뇨가 왔을 때랑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장내 혈류량은 저하가 되겠죠. 특히 이제 비장에서 질화해서 장내 혈류량이 많이 이제 저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은 분비가 저하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의 분비도 저하되고 비장의 면역 활동도 저하되면서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부진, 묽은변, 설사. 그래서 요 체중 감소나 이런 부분은 이제 췌장에 해당이 되겠고요. 묽은변, 설사는 비장의 어떤 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허증이라고 하면 췌장과 비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허증은 말 그대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 운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혈류량 위혈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화액이나 위액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명치가 답답하고 트름이 나오고 변 자체도 딱딱한 만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위무력증도 위허증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실증은 이제 그러니까 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거꾸로 비장이 이제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비장이 비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없고 그리고 황달이나 피부 소양, 백태, 요거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실증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 고혈압과 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위실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식을 하거나 위 운동이 너무 격렬한 경우,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이런 형태들, 과식, 위경련, 위염이나 그리고 이제 췌장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신물이나 구토 이런 경우, 그리고 신경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정도가 위실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담, 비장의 분자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굉장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은 이제 한 30% 정도만 남아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과 형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 최대치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히포 해치오크 시그널링이 어떤 간 재생력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AMPK, 요건 간에서의 지질 에너지 조절의 핵심적인 그런 시그널링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요 AMPK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당뇨에 있어서는 이제 신경세포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당뇨 합병증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것인데요. 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요 기전이 PI3K ACT mTOR 패스웨이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암과 관련해서 이제 라스 MAPK 신호 전달, 이 라스 같은 경우는 종양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로 가장 먼저 발견된 그런 이제 유전자 형질이고요. 요 부분, 그리고 자크 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점막 면역과 관련된 요런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포 해치오크 요 시그널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약 1에서 2주면 원래의 중량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대 70%를 절제해도 중량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간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다양한 세포 성장 인자들, 윈트나 베타카테닌, 노치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 성장 인자들, 그리고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술을 1시간 이내에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발현되고 나면 간세포 95% 이상이 48시간 동안 계속 증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증식력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절제하고 나서도 빠르면 일주일이면 원래 중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간이 증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증식을 할 것인가를 누군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그 컨트롤하는 중요한 그 시스템이 바로 히포 시그널링과 해지오그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 시그널링은 우리 몸의 장기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히포 시그널링을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히포 시그널링이 켜지면, 활성이 되면 이제 억제성으로 가게 되고요. 히포 시그널링이 오프 꺼지면 이제 재생이 촉진되는 이런 이제 조절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해지오그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가 발생해서 분화되는 그걸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오그가 이제 활성화되면 세포가 계속 분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지오그가 이제 휴면 상태가 되면 세포의 분화는 좀 억제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이 되면 해지오그는 활성화되면서 세포 발생 분화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돌려서 바라보면 해지오그가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거꾸로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간 손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해지오그가 계속 활성화되는 게 자꾸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암세포의 증식이 이제 자꾸 촉진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 해지오그 시그널링을 통해서 간 재생을 조절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왜 간이 자꾸 손상이 되고 회복이 자꾸 되지만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 재생력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MPK입니다.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제 프로틴 키나제라고 하는데요. AMP죠. AMP 활성화 단백질 이제 분해 효소인데요. 이 AMPK 같은 경우는 다양한 뇌나 심장, 근육, 이제 췌장이나 간, 이제 지방세포, 다양한 조직세포에서 에너지 항상성 유지의 핵심 조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 신호등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당분이나 지방이 들어왔을 때 얘를 에너지 대사로 에너지의 원료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 AMPK가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MPK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AMPK 효소가 억제되어 있으면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AMPK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나 지질 대사가 불균형해져 있어서 자꾸 저장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든가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당이나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자꾸 저장하는 형태로 갈 때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칼로리 소모뿐 아니라 이 AMPK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MPK 활성화 인자로 유명한 것은 그 당뇨 치료제죠. 메트포르민도 AMPK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천연물들 역시 플라보노이드나 알칼로이드, 사포닌, 그리고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제 코디세핀 같은 성분도 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AMPK를 활성화를 했을 때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AMPK 효소의 활성화가 간에서의 지질대사, 더 나아가서 당뇨대사에서 중요하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I3K와 악트 mTOR 패스웨이, 이제 그 신호 전달 경로는 이제 약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호 전달 경로가 되겠습니다. 전달해주고, 전달해준다. 그래서 세포의 어떤 주기 조절, 세포가 발현되고 이렇게 분열하는 세포 주기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증식하고 사멸하고 또는 자가 포식을 하고 또 암 증식 관련한 것, 그리고 혈관 신생과 관련된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 전달 경로가 이제 과활성화가 되면 이제 암세포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위치한 mTOR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PI3K 악트 mTOR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 경로가 손상이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당뇨 질환이 이제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신경 손상, 특히 이제 이 신호 전달 경로는 신경 손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초신경은 이 슈반 세포가 수초를 만들어서 이 신경 줄기인 축삭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노화가 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슈반 세포가 수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축삭의 신경다발인 축삭이 좀 약해지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전달 경로가 말초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그 축삭, 신경다발인 축삭을 둘러싸는 지방질 성분인 수초를 원활히 생성할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이 당뇨에 있어서 신경병증을 이제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경로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이제 아스트라갈린이라는 성분이 이제 고사리나 취나물 같은 나물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천연 성분인데요. 이 천연 성분들이 이 경로를 억제를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신경 손상을 억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그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적절히 조절하고 어느 정도 억제성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신경세포나 이제 이런 그 암 발병에 있어서 약간 억제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 이제 MAPK 신호 전달인데요. 이건 이제 암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초로 발견된 이제 종양 발생 유전자입니다. 이제 1982년이니까 발견된 지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대장이나 췌장암,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암, 그러니까 작은 소세포암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제 일반적인 폐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대장암, 췌장암 등에 이제 적용을 하는 신호 전달 그 체계인데요. 이 라스 MAPK 신호 전달은 이제 그 세포 분열, 세포 성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 경로가 이제 자극이 되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암세포의 발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종양을 발생 유전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를 하는 것이 이제 표적 항암제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의 한 종류인 K-라스를 억제를 해서 이 항암제를 개발한다라는 이제 기사,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이제 한미약품에서 K-라스 항암제를 계속 개발하는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 췌장암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요 파트에 한번 잠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자크 스타트는 이제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인산화시키는 이제 효소인데, 이 장관 면역에서 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크 스타트 경로를 억제하는 것이 이제 면역 과민을 억제를 하는데, 그 억제하는 그 기전은 이제 수용체를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류마티스나 아토피, 탈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의 하나이고 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자크 억제제, 아토피 환자한테 그 면역과 관련해서 자크 억제제를 통해서 아토피 환자의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베둘리주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가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다. 이 궤양성 대장염도 상당히 그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죠. 이걸 이제 면역 억제제로서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닙으로 끝나는 게 있고 마브로 끝나는 게 있는데요. 닙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주로 티로신 인산화 효소 그 억제제를 의미를 하고요. 마비라고 하는 것은 면역과 관련해서 단일 클론 항체 이제 면역 항암제 종류는 이제 마브로 이제 끝내는데요. 요 항암제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 비위장에 대한 양리적 관점인데요. 그냥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 비위장은 이제 소화기관인 만큼 식습관이 과식이나 고열량식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 이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알코올이나 바이러스 감염, 특히 이제 약물 부작용 또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약국에 있다 보면 약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위장관에 부담을 많이 주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또 섭취한 음식물 중에 이제 곰팡이 독소도 상당히 몸에 많은 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기생충이라던가 원충 뭐 이런 것들도 몸에 많은 병증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 나중에 다른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식 고열량식의 스트레스에 운동 부족한 상태에서 알코올까지 마시면 당연히 이제 지방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방간은 일반적으로는 자연 치유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간 염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 염증으로 악화가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간 염증 자체도 다시 치유가 되지만 간은 워낙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일부 간 경화로 악화가 되면, 그래서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간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면 간에 염증이나 간에 문제는 나타나지만 담낭, 담석에 생겼을 때는 일반적으로 혈액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담석증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간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동이 부족하고 고열량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한다고 하면 담낭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가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 가려움증이 온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담낭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른쪽 그 가슴 우측 뒤쪽으로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국에 왔을 때 복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위에 어떻게 통증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여쭙고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죠. 위장도 과시고열량식에 스트레스 많고 운동 부족하면 여러 가지 위장에 미세한 염증이라든가 점막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PPI 같은 경우 특히 장기 복용을 하면 이제 위산이 부족해지는 저산증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약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소화불량이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은 사실은 대부분은 OTC에서 대증요법제로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위장 역시도 발병도 빨리 되지만 치유도 빨리 되는 기관이라는 것. 다만 이제 만성 위염, 만성 질환이나 아니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위무력증 같은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아니 위장관에 있는 이런 신경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 질환에 대한 이런 부분은 나중에 6장에서 그 OTC 관련해서 양리적 관점 6장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담 비장의 순환적인 이해, 혈액이나 세포, 림프 면역, 신경 호르몬 경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이제 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렇고 간 자체에서도 이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은 우리 몸 전체 혈액량의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간은 이제 혈액 항상성, 지질이라든가 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혈소판 아니면 적혈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은 이 세포순환이 굉장히 활발한 기관이고요. 일반적으로 간세포의 평균 수명은 한 200일에서 300일 정도로 길지만 다양한 이제 정구세포라든가 그리고 성장 인자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간은 절제해도 금방 원래 크기로 재생되는 엄청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은 사실 림프와 관련해서 간의 림프는 크게 많이 연구된 바는 아직은 이제 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림프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가슴 부위 림프에게 적게는 25%, 많게는 50%를 간에서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순환되는 림프에게 상당 부분을 간에서 생성한다. 그 간에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에서 생성한다는 점. 비위장 같은 경우는
세포순환도 중요하고 림프순환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장 부분에서 이제 장내 세균총을 비롯한 그런 이제 면역순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장관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세포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순환되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에 제가 세포순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생성해내는 세포를 중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 위장관 세포들이 약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위장관 점막 세포들이 굉장히 빨리 순환이 되고 그 의미는 위장관 세포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위장관 순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음식물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될 것이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연쇄적으로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의 순환도 다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위장관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간세포의 순환입니다. 간세포는 굉장히 손상이 잘 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재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쉽게 손상되지만 바로 새롭게 분화되어서 생성되면서 48시간 동안 계속 분열을 합니다. 간세포에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간세포의 어떤 활성 재생력의 비밀은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간세포는 기본적으로 그 수명이 6개월 이상이지만 간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순환 주기가 10일에서 25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여러 가지 간에서 이루어지는 해독 작용, 대사 작용, 합성 작용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칼슘 이온의 농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 조직의 세포 순환을 이해할 때는 간 세포 순환에다가 미토콘드리아 순환을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이제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만큼 쉬지 않고 항상 피로에 쩔어 있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간 순환은 중요하고요. 이 간질환 치료의 특징은 이제 대부분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경병과 같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경우는 이제 원상 회복이 어렵고 악화되면 결국은 이제 절제를 하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세포는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간세포 보호, 그러니까 주로 항산화 활동이죠. 이런 간세포 보호 활동과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저하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생성, 해독,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칼슘 이온이 불균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간 조직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활한 영양 공급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그 소화 작용이 많이 필요 없는 고함량의 이제 저분자 아미노산, 특히 실크펩타이드라든가 태반, 그리고 이제 항독성 간장 X 같은 이런 아미노산 성분들이 간 조직 회복에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장관의 세포 순환인데요. 앞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위장관 그 상피세포는 굉장히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일주일 이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분비세포 같은 경우 위샘이라든가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분비세포는 조금 이제 길어집니다. 2주나 아니면 2개월 정도까지도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강세포도 2에서 3주, 식도점막세포도 일주일, 그리고 위점막 오목세포, 분비물을 이렇게 내놓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든 세포들이 대부분 굉장히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순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빠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발병도 쉽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순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관의 점막의 손상이 빨리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조직의 세포 순환은 이런 점막세포, 상피세포 순환과 함께 이제 분비세포 순환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이 분비세포, 위장의 어떤 분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생각보다 병증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산증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성 위염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위산이 막 쏟아지는 이런 분비세포의 고장이 났을 때는 일반적인 단순 위염보다는 훨씬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세포의 순환 회복에는 단백질 공급이 마찬가지로 고함량 아미노산이 필수적인데, 그와 함께 만약에 분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분명히 스트레스, 그래서 위장관 질환에 대한 이제 약물을 쓸 때 보면 신경 안정제를 향정을 쓰기도 하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도 위장 질환에 쓰는 약들이 약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제제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20%는 이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고 65%는 영양결핍 상태다라는 보고가 있고, 실제로 암 환자들은 이제 음식물을 잘 못 먹고 먹더라도 구토를 하거나 원활히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위장관의 원활한 소화 흡수 작용이 우리 몸의 영양 공급을 잘 보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다른 조직들이 세포 순환과 대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양 섭취는 어떤 병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위장 질환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병증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내 세균층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영양분의 흡수 촉진을 하고 영양분을 이제 분해를 하죠. 위장관에서 다 분해되지 못한 영양분도 분해를 하고,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장 점막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유산균, 당화균, 낙상균, 효모균,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 강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에서의 면역인데요. 쿠포세포입니다. 간에서 쿠포세포는 이제 모양은 별 모양이라서 큰별 대식세포라고도 하는데요. 대식세포, 대식작용을 하는 이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쿠포세포는 다른 대식세포와는 다르게 증식 능력이 있습니다. 증식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쿠포세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 문맥에서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문맥이 들어오는 문맥혈인데, 혈액이 들어오면 이 쿠포세포를 지나면서 이 쿠포세포가 문맥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가 병원균, 그리고 남아있는 노화된 적혈구들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걸러진 문맥혈액들이 이렇게 간세포로 일단 유입이 돼서 간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가져다가 새로운 물질을 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사 물질들이 이제 그 간의 중심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증식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식 작용을 이제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간의 상태에 따라서 병원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를 하면서
염증성 쿠퍼 세포가 이제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꾸로 이제 쿠퍼 세포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쿠퍼 세포가 염증성으로 가느냐, 항염증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간의 어떤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쿠퍼 세포를 억제를 하는 것이 간 염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간에서도 역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요. 주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중년 여성에게 많다. 그리고 만성화된 형태가 있지만 특별한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 다 그렇듯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1차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면역은 조금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침, 타액은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를 하지만 항균 작용도 하고가 있고요. 그리고 침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항균된 음식물은 위에 들어가면 pH 1에서 2인 강산으로 이제 살균 작용이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위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위장관 혈류 장애라든가 아니면 약물로 인한 어떤 저산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살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장 질환이 이제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은 뮤신 당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점막에서 분배가 되어서 세포벽을 보호를 하기도 하면서 1차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장점막의 이제 상피세포층은 물리적으로 장벽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유해 물질이라든가 병원균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원성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갈트는 이제 장 관련 림프 조직인데요. 그 장 점막 아래에 있는 림프 조직인데 분화되지 않은 그 아주 새로 만들어진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와서 분화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위에 많이 있는데요. 특히 회장부, 회장말단, 소장 제일 끝부분에 있는 이제 폐혈판에서 주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층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역 균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M세포라고 하는 이제 장 점막에 있는 그 상피세포인데요. 미세 주름 형태로 되어 있고, 이 M세포는 특이하게 이제 거대 항원이라고 하면 이제 세균, 원충, 이런 기생충까지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대 항원을 그 점막 밑에 있는 림프 조직으로 전달해서 거기에서 이 거대 항원을 이제 그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M세포를 통과한 거대 항원 원충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몸에서 기생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건 이 M세포는 그 일반 그 상피 조직과 다르게 거대 항원을 이렇게 포획을 해서 림프 조직에 전달하는 이런 M세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간막 림프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색 수질, 백색 수질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적색 수질은 이제 물론 적혈구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전체 단핵구의 절반이 비장 적색 수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핵구는 이제 대식세포나 이런 세포로 분화되는 이제 초기 세포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비장이 그만큼 어떤 면역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백색 수질은
병원균을 제거를 하고 면역세포가 역시 분화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장도 이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양한 장소에서 호기성 환경, 현기성 환경, 그리고 위장, 여성의 질,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구강 이런 데서 유해 세균 억제를 하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고초균, 당화균은 이제 당화균, 고초균, 납두균이라고 하는데 납두는 이제 낫또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된장, 청국장입니다. 낫두. 그리고 고초라고 하는 것은 고초는 이제 마른 풀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메주를 예전에 메주 담글 때는 그 벼짚을 묶어서 이제 매달아 놓죠. 그 벼짚이 고초고 그 벼짚에 있는 서식하는 균이 고초균입니다. 그래서 이 고초균이 이 메주를 발효를 시키고 그 발효된 메주로 우리가 먹는 된장 안에 고초균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죠. 그게 우리로 따지면 된장 청국장이고 일본은 낫또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신경은 뭐 비교적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위장은 사실은 교감,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많이 받죠. 물론 위장관 운동은 이런 교감, 부교감 신경뿐 아니라 어떤 그 위나 창자에서의 어떤 음식물의 그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도 자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모두 다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수화 분비 효소뿐 아니라 이제 인슐린 분비와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글루카곤, 인슐린뿐 아니라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그런 억제성 그런 분비물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창자, 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거나 과도한 교감신경의 어떤 자극은 전반적으로 소화기관에 좋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 적절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호르몬에 대해서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소화효소를 제외하고 보면 콜레스테롤과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가 호르몬은 아니지만 다양한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성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의 전구물질이 되고요. 그리고 담즙산의 이제 전구물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마토메딘이나 안지오텐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간에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에서는 호르몬을 변환하거나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일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성 호르몬을 이제 변환시키거나 활성 형태로 변환시키거나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간에 이상이 와서 성호르몬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당귀인데요. 당귀는 이제 본초에서는 보혈제로 들어가고 간경락, 심장 비장경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보면 생리학적으로 당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롬보포에틴이라고 해서 TPO,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내는 혈소판 생성 자극 인자인데요.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을 조절하는 이 TPO라고 하는 호르몬, 그리고 이제 철분의 그 혈액 중에 철분량을 조절하는 이 헵시딘이라는 물질을 이제 이 두 가지 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귀가 보혈제,
특히 이제 부인과에서도 많이 쓰죠. 혈액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데, 요 당기가 건드리는 그 여러 가지 기전 중에 중요한 기전이 TPO와 헵시진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기가 간경락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본초가 굉장히 생리학적인 근거를 봤을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췌장은 이제 인슐린은 췌장에서만 생성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인슐린이 몇 군데에서 나오면 괜찮지만 오직 췌장에서만 생성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비라고 하기는 못하고 애석한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췌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의 혈액순환, 네. 특히 이제 간에서의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간은 전체 혈액량의 약 25%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 혈액 항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알부민인데요. 간이 보통 하루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한 50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알부민을 약 12g이면 엄청난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이 알부민이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혈액과 세포액과 세포 사이에 물질이 원활히 이제 교환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혈장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알부민, 그리고 지질, 그리고 아까에서처럼 철분이라던가 이런 혈소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혈액에 대한 항상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간은 지방산을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분들이 흡수돼서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지만 지방질의 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지용성 물질은 소장 육모에서 암주관을 통해서 그 중심 림프관은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관이 되고 있다가 문맥혈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을 문맥혈이 아니죠.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혈과 만나서 전체 혈액으로 이행이 되는데, 이때 혈액 중에 있는 지방산들을 간이 이제 1차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조직 내에서 중성지방은 조직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 지방산들은 조직에서 간으로 이행이 되면서 간에서 지방을 저장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방질을 운반하는 그 LDL, VLDL이나 HLD 그런 콜레스테롤 성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간이죠. 이 혈중에서의 이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던가 그리고 혈전 이런 것과 결합되어서 혈관에 플락으로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이 찢어지거나 거기서 출혈이 나거나 혈관을 막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거나 간은 이제 혈액의 응고도 조절을 하고 혈중 철분량도 조절을 합니다. 소화기관의 혈액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맥류인데요. 간경변이라던가 간암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맥 고혈압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식도나 위장에 정맥류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식도 정맥류가 발생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이제 출혈성 쇼크로 이제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색수질 같은 경우는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를 하고 이제 파괴된 적혈구에서 철분을 재활용을 하죠. 그리고 비장은 사실은 이제 혈소판의 3분의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장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비장은 혈소판을 점점점 많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혈액 중에 혈소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출혈성 질환이 더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혈액순환은 간에서의 혈액 항상성, 그리고 정맥류, 그리고 비장의 적세수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위장 간의 어떤 그 혈류랑 위장 간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이제 위장 간의 어떤 점액질 분비물의 저하,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림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장관에서의 림프 조직, 이제 갈트, 이 위장관 림프 조직이 어떤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체계의 70%를 차지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면역 체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분화가 끝난 그러니까 형질 비세포를 가장 많이 생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림프액에 가장 많은 림프액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의 암죽간 유미관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 암죽간을 통해서 지방질이 흡수되고 가슴 림프관과 큰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전신 순환을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비장은 이제 가장 큰 2차 림프 기관이긴 하지만 원심성 림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림프액만 존재를 하고 림프액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혈이 들어와서 그 동맥혈을 정화를 시켜서 대부분은 간문맥으로 해서 간으로 보내고 일부는 림프액으로 해서 이제 전체 림프 순환으로 췌장으로 배출을 해서 거기서 다시 림프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서는 사실은 간의 림프는 아직 연구 초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간 질환이 간의 림프계 이상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의 경락순환인데요. 경락은 사실은 약국 OTC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고름 간경락입니다. 음경락이기 때문에 음경락은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발에서 시작하는 음경락. 그래서 발에서 시작하는 음경락이다.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경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경락입니다. 발은 이제 간경락은 엄지발가락 끝에 있는 태돈혈이라고 하는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을 해서 발등을 건너해서 이제 무릎 안쪽, 오금 안쪽을 통해서 이 서해부, 음부 옆에 있는 서해부를 지나서 옆구리로 가죠. 옆구리로 가서 정수리까지 올라가서 동맥과 이어진다. 그래서 간경락은 동맥과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이 흐름이 한 가지 이제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족소양 담경입니다. 이거는 양의 경락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족이니까 발가락 끝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바깥 눈초리, 동자료라고 하는 혈, 바깥 눈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발가락 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족소양 담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경락은 이 옆머리 전체를 이제 훑고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편두통 그리고
신경마비, 풍에 해당하는 신경마비, 경련을 다스리는 이제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쇄골로 해서 고관절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내려가서 이제 발가락 끝으로 내려가는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경락은 편두통, 이런 신경마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경락은 족, 태음, 비경. 예. 족이니까 발에서 시작을 하겠죠. 음경락이니까 올라옵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엄지발가락 끝, 은백혈입니다. 네. 간경락은 같은 엄지발가락 끝이지만 태돈혈이고요. 그리고 비장경락은 엄지발가락 끝이지만 은백혈에서 시작을 해서 이 무릎 복사뼈 그 안쪽 위에 있는 삼음교라고 하는 간경락, 신경락 그리고 비장경락이 만나는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를 지나가서 비장과 위장을 거치면서 하나는 혀 밑으로 혀뿌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는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발끝에서 시작해서 혀까지 올라오는 것, 그리고 중간에서 가슴 위장 부위에서 심장경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 삼음교 혈은 이제 세 군데의 경락이 만난다. 간경락, 신경락, 비장경락이 만난다라는 부분.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족양명 위경이다. 양경락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족, 발끝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눈 안쪽, 아래쪽에 있는 승읍혈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대장경락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기충혈이라고 해서 서해부 안쪽에 있는 기충혈, 어떤 음부의 위치에 있는 기충혈로 내려가서 이제 족삼리, 무릎 아래에 있는 족삼리로 해서 이제 셋째 발가락 끝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발가락이 이제 위장경락은 둘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셋째 발가락으로 끝에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흐름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은 은백혈이죠, 여기. 그래서 은백혈에서 위경락과 비경락이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략적인 흐름만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응용해서 이제 약국에 오신 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담 질환의 이제 일반적인 증상,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6강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룰 텐데요. 간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조직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담낭이라던가 아니면 간의 이상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순환계 문제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라던가 몇 가지 부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른쪽 상북부의 통증은 이제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구토나 오심, 황달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병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이다. 특히 이제 기름진 것만 먹으면 힘들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꾸 가스도 많이 차고 복부가 자꾸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피로감과 식욕 저하, 변비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또 담즙 분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에 하얀 변이 있는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소화에 하얀 변이 나올 때는 이제 담도 폐쇄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가렵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만성적으로 가렵고 좀 피로감도 있고 황달기도 좀 있다라고 하면 역시 간 기능 이상 저하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담도 쪽에 담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해서 간성 뇌증이 오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성격이라든가 행동, 수면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이 하얗게 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이제 테리스 네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간 기능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신장 이상인 경우도 이런 테리스 네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액 검사를만 해도 간 기능의 이상 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다만 이제 담낭의 문제는 혈액 검사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간 기능 이상이 생기면 문맥압이 올라가고 또 위장간에 정맥류가 생기고 비장 비대라든가 비장이 비대해지는 비장 비대로 인해서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복수가 차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심하면 객토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간담에서의 순환장애 병증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간세포 손상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독성 물질이 유입되고 병원균이 유입되면서 간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간의 형태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휴식이나 충분히 영양분 섭취해주고 하면 가역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지만 이게 만성화되면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되면 이제 그 세포가 섬유화되면서 간 경변으로 악화됩니다. 지방간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염증화되면서 간 경변으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내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간 기능은 간 세포의 이제 왕성한 회복력으로 유지는 되지만 염증이나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간 기능 회복은 어쨌거나 간 세포의 원활한 순환과 염증의 억제, 휴식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과 이제 혈중 지질의 농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각 다이어그램 예시인데요. 이건 6강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미리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염과 간경변을 비교를 했을 때 간염은 이제 감염성 일부 이제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순환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간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면역세포가 너무 과민해져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간경변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너무 손상이 돼서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된 너무 세포 활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혈액 순환 역시도 문맥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혈액 순환도 너무 저하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나 호르몬 순환도 전반적인 기능 자체가 다 이제 억제된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간 신생, 그러니까 세포 섬유화 과정에서 그리고 간 염증에서 간 경변화되는 과정에서 림프간이 새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림프간 신생 과정에서 암 발병 요인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은 조금 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경변의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포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문맥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림프관의 과진생, 어떤 세포 과진생의 요인도 억제를 시키는 이런 치료 방향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비장의 이제 병증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 이런 감염, 그리고 음식물 섭취, 그리고 이제 약물로 인한 그 부작용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의 이제 궤양, 바이러스 감염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구강 궤양, 소화불량, 위스림, 위통, 구심, 변비, 설사 이런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증상들이고요. 조금 이제 심각한 증상이나 만성화된 경우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만성 대장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만성화되면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장관은 사실은 이제 신경 스트레스,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가, 그리고 영양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되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그리고 그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위염, 위궤양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장관의 정맥류라든가 점막 혈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림프 순환도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내 세균층이 불균형해지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올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세포가 손상되고 세포 기능은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저하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내 세균층이 불균형해지면서 이런 장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고 혈액에 고지혈이나 고혈당이 생기고, 그리고 신경 역시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당뇨 질환이 온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비위장 병증은 이제 음식물 섭취 습관,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장내의 그 항상성 유지를 통해서 이제 장내 세균층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국에 있다 보면 항상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경성 위염, 그다음 위궤양, 당뇨 같은 경우 요런 이제 육각 다이어그램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신경이 과민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세포 순환도 조금 저하되어 있다. 위궤양 같은 경우는 세포 순환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순환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순환장애는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음식 습관, 알코올, 약물, 그리고 영양 부족, 영양 불균형,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 요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냐, 원활한 세포순환이 중요하냐, 아니면 스트레스, 신경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면역순환이 중요하냐, 아니면 혈액이라든가 림프순환을 원활히 해줘야 하느냐 등등으로 나누어서 접근 방법을 한번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6강에서 어떻게 OTC를 접근할 것인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강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혈액을 주관하고 해독하는 장기이다. 그리고 간은 재생력은 탁월하지만 쉽게 손상된다.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간은 체내 거의 모든 단백질을 생성하는 항상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이때 간의 일꾼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리고 간 질환이 생기면 간경병과 같은 간 질환이 생기면 문맥 고혈압이 생기고 이 복부에 전반적인 정맥류가 생기고 그리고 비장 비대증이 생기게 된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만성 피로, 소화불량, 식욕저하, 황달, 가려움,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리고 쓸개는 간에서 생성되는데 이 쓸개즙을 보관하고 농축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한다. 그리고 쓸개즙은 지방 소화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측 상부 그 통증은 쓸개 이상 또는 간의 이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장은 이제 간으로 유입되는 혈액을 정화시키는 장기이다. 노화 적혈구를 제거를 하고 병원균이라든가 미세물질을 제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쿠퍼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장은 가장 큰 림프 기관이다. 다양한 면역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혈소판을 30% 이상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다. 비장은 주변 정맥이 없기 때문에 간 문맥이 올라가면 비장 비대증이 발생한다. 비장은 좌측에 있죠. 한방에서 비장은 스플린 비장 플러스 췌장이다라는 점. 네. 그 췌장은 이제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췌장을 비롯한 위장관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리고 위장관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면역 등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장내 세균층 균형이 중요하다. 복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통증의 부위를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배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배에 어디가 아픈지, 가슴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어느 부위인지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잘 살펴서 우간 좌비,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맹 좌하, 왼쪽은 하행결장, 대장이 내려가죠. 오른쪽은 대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자꾸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요 개론 강의가 10강까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짧은 강의들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강까지만 이렇게 긴 강의로 약사님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6강 소화기 관련 OTC 시간에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